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자, 그럼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빨간 네모칸으로 돼 있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이던 전월세 분쟁이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수십 건으로 빠르게 늘었다는 겁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소송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말 이후 시행이 됐죠. 6개월 만에 접수 건수를 보니까요. 거의 140건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식약처 아스트라 백신 65세 이상 접종 가능하다.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이런 논란이 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검증 자문단은요, 18세 이상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그리고 국내 일부에서는 고령층에서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무용론 주장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입니다. 나라박 상황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미얀마에 겨울이 닥쳤다. 날씨 얘기가 아닙니다.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군이요, 부정선거를 빌미로 비상사태 1년을 선포했습니다. 문민정부 2기 출범 앞두고 쿠데타가 벌어진 겁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 미얀마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등등등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 심포의 원자로 건설 3개 안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다. 어제 산업부가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런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뒤늦게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부분, 내부 검토 자료 수준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요, 국정조사 통해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화요일 패널 4분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3번째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격 공개입니다. 어제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런 문건의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내용을 준비돼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묻고 더블로. 이게 뭐랄까요? 약간 도박 이런 거 관련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부산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나온 발표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런 평가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나홀로 자영업자.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어떤 직원, 종업원을 쓰지 않고 혼자서 일하시는 사장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돈 전쟁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통적 현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거대한 돈을 운영하는 어떤 대형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을 뭔가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그 문건이 어제 공개됐고요. 이와 관련된 논란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원전 북풍 입을 연 문재인 대통령.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다.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가 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뇌관이 된 북한 원전 의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반박을 했다. 민생 어려운데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측근 또는 뭐 지금 내각에 참여한 인사들 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원전에 원자도 안 나왔다. 이른바 이 USB에 관련됩니다. 북한에 건네줬다는 그 USB에 원전 얘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지금 공방이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정부 쪽에서는 얘기가 나왔고요. 야당은 북한 원전 건설은 이적죄다. 여전히 이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공개 압박하면서 총공세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그리고 야당에서 나온 발언 묶었습니다. 보시죠.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쾌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자, 상황은 좀 이렇게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어제 산업부에서 문건의 내용을 내놨습니다. 보라고 내놓은 거죠.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문건의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있어요. 북한 원전, 캐도 부지, 그러니까 함경남도 금호지구입니다. 과거에 여기다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 캐도 부지가 설득력 높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다. 그 문건에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문건은요. 삭제가 됐다가 다시 복원이 된 문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에요. 왜 삭제를 했는가라는 부분도요. 좀 더 보겠습니다. 향후 원전 건설할 경우 가능한 대안을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이 금호지구, 캐도, 여기를 활용하는 방법. 일단 여기가 가능성이 제일 설득력은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DMZ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나왔어요. DMZ는 지뢰밭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아무튼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은 북한의 원전 건설이 어렵다면은 신한울, 이거 우리 겁니다. 신한울 3, 4, 5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하는 방안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별 구체적 장단점 분석도 돼 있습니다. 자, 산업부는요. 그러면서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냥 검토한 것뿐이다. 내부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정도 문건인데 윗선 지시 없이는 작성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너지 남북 경협 전문가 파일 뭐 이런 게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거는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북한 원전 문건 취합 정황이다. 무슨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중앙일보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산업부가 문건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앙일보 일면에서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황이 있다고요. 여권 관계자를 인용했습니다. 북한과 협력 아이디어 통일부 통해 당시 전 부처에 요청을 했다. 뭔가 좀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거죠. 준비위원장, 뭐 여기 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가스공사도 대북에너지 보고서 뭐 이런 걸 작성했다. 용역을 통해서 이런 걸 작성해서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좀 당사자들이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이렇게 좀 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서슬이 퍼졌던 때고요. 그 시절에 감히 어떤 공무원이 원전을 북한이든 또는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든 원전을 건설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네. 아이디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건은 뭐 청와대나 또 관련 부처인 산업부나 또 대북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팩트로서 이미 다 규명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 그 문제는 새삼 뭐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설명되었고 해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지금 뭐 이 공개된 문건 뭐 여러 가지 갈래,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요. 북한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시나리오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원전 그리고 신한울 3, 4억이라고 딱 모습 박았습니다. 여기서 송전하는 방안. 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른바 원전에서 벗어나자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탈원전 정책에 직접적인 관련된 부서가 산업부예요. 근데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국내 원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이제 등장하게 된 이 원전 문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동의를 받지 않고 또 국제사회와 합의 없이 우리가 북한에게 이 원전 건설 등을 당근 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과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 대가로 원전 건설을 내밀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다 차치하고요. 국내의 어떤 원전 정책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지검에서 원전 관련 수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윤건영 의원이나 청와대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봐도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작 산업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1안과 2안도 문제지만요. 3안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 추진하는 것 전부 다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 중 하나로 이 3, 4호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북한에게 공급해주는 이 방안을 이 산업부 내부의 원전 정책과에서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과는 정반대의 기조인 것인데 이 문건이 작성이 된 2018년 5월이면 한창 이 탈원전 이런 정책 이런 게 흐름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기존의 원전 노후화된 것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뭐 시민 공론화위원회도 만들고 이 국내적으로 아주 뜨거운 이슈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라면 북한에게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라면 국내에서 탈원전 하던 것을 뒤엎고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검토를 다른 부서도 아니라 이 원전과 관련된 주무부서인 산업부 내 원전 정책과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탈원전 정책이 남북 협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는 카드로 검토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자체가 뭔가 정밀한 이 전문가나 학계의 의견을 받들어서 추진했던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남북 협력, 남북 대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단순히 이 원전 문건을 떠나서 탈원전 정책 자체를 한번 꼼꼼히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엉뚱한 방향으로 또 이게 논점이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보다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또 갈래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 문건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렇게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하면서 사실은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듯한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럼 사실상 논의조차 안 됐다는 뜻인데
이런 문건은 왜 작성을 했으며 그리고 왜 삭제를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문서가 만들어진 시기가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그 중간 과정 그렇죠. 중에 그 있다라고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각 그 유관 부처의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뭐 그 정도가 있었다라고 오늘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예,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무게감을 갖고 정책으로 추진될 수준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야당 쪽에서는 뭔가 지시나 이런 보고를 하라는 어떤 얘기가 있지 않았는가 이걸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가 과연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조악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예. 왜냐하면 북한에 실제로 원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NPT에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고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한 IAEA에 또 핵 사찰을 받아야 되는 너무나 선행돼야 되는 여러 국제적인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한 부처에 지금 과장이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문서도 작성하지 못할 것이냐. 이 정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적재로까지 기화될 사안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그러니까 있다고 실현 생각이 가능성 됩니다. 자체가 굉장히 희박한 사안이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아이디어처럼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 식책이 탈원전 정책임이 너무나 분명한데 예.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북한의 원전을 이제 가공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게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렇다면 다만 이 문건을 왜 지었느냐에 관련해서 예. 이 문건만 지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공소장을 통해서 이 문건도 삭제됐다는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인데 예. 530여 건의 문건이 한꺼번에 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대해서 산자부가 더 무게감을 갖고 지었다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서를 삭제하는 과정 중에 한꺼번에 삭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이른바 합리적이라고 약간 봅니다. 묻어서 같이 지워진 게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 좀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공개된 이 문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나리오 3가지 중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비무장지대 원전 건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무장지대는요. 지뢰 제거가 되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 뭐 상황은 좀 이렇게 좀 전개되고 있고요. 원전과 관련해서 북한 원전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한 축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에 건네졌다는 그 USB입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진실의 키로 떠오른 USB. 그러니까 뭐 이동식 저장 장치 많이 쓰죠. 아주 이렇게 편하게 갖고 다니기 편하게 돼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윤건영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그 전에는 청와대에서 일했죠. 그리고 북한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죠. 여기 보면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USB 공개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USB와 관련해서요. 전직 청와대 인사죠.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 있는 환담장이었습니다. 이게 정식 교재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보다는 좀 무게감이 덜한 환담장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건넨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도 다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죠. 그 회담 과정에서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유엔 제재가 지금 초고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북한에 반입하려고 해도 이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북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예. 지원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구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 검토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죠. 자, USB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신경제 구상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설명이 그동안 있었죠. 근데 야당 쪽에서는 혹시 거기에 원전 관련 내용 담긴 거 아닙니까? 그거 봐야겠습니다. 약간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네. 자, 이 USB 공개 여부가 이제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첫 번째는 이 USB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요, 야당 쪽에서 주장합니다. 이 사안 전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첫째, 그 당시 USB의 존재 그리고 USB에 담긴 내용이 뭐다는 것은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변인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거리가 될 수는 없고요. 당시 USB에 담겼던 내용도 얼개는 얘기를 했습니다. 큰 그림은 좀 알려줬어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고요. 대서특필이 됐고 당 대표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까지 계속해서 대표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이 내용이 보면은 거의 한반도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H자 축으로 돼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구상은 물론이고요. 도로 건설, 철도 건설, 항만, 공항까지도 다 돼 있고요. 가스관 건설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그냥 한반도를 H자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개발 식으로. 계획이다. 그렇죠. 말하면은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공개를 해도 별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외교적인 문제, 특히 아주 민감한 남북한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게 좋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복귀해서 보면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로 비화가 됐을 때 항상 사실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은밀한 얘기들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특히 외교가 또 우리처럼 분단된 유일한 나라에서의 통일 외교가 대단히 민감한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정상 외교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외교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여기다가 다시 또 이 문제가 부각이 돼서 만약에 공개가 된다. 뭐 공개 막 압박을 하면 언젠가는 공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공개를. 좀 공개를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국정조사와 특검은 무슨 현안이 생길 때마다 무슨 마법의 키처럼 마스터 키처럼 등장이 되는데 실제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의문이 풀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국정조사에 참여를 해봤고 특검 투표에도 찬성을 해서 여러 번 특검이 되는 걸 봤습니다마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마스터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계속 여야의 정쟁으로 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돼서 프레임 전쟁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지금 수순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이재 교수께서는 USB 내용을 공개하는 부분 그리고 국정조사 실시 부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USB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요. 근데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USB에 뭐 신경제구상이라는 뭐 문건이 담겼다 해서 그 문건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USB 안에 그거 외에 또 뭐가 담겼을지 아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USB 내용이 이겁니다라고 공개했을 때 이게 전부입니까? 또 물어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USB 이렇게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무슨 007 작전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걸 왜 비공개로 이런 걸 전달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개한다 하더라도 잘 논란을 쉽게 수습하기는 어려울 거다. 공개가 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까 산업부 문건도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저도 이제 산업부의 이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산업부의 직원들의 그 시스템 잘 압니다. 엄청 바빠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걸 검토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 정도의 문건을 작성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 지시나 장차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검토 문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저는 아까 중앙일보의 그 의견이 상당히 보도에 적합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통일부가 뭘 취합한 정황 그렇죠. 뭐 이런 보도예요 지금. 저는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는 저런 검토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정상회담에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 부품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뭘 자꾸 숨기려 하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뭐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점 의협도 없이 다 공개해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방향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자꾸 뭘 숨기고 이렇게 감추고 회피하고 돌려 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더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걸 공개를 한다면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삭제한 문건 중에 17개 문건에는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산업부에서 공개한 것도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 16개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만약에 16개 문건 중에 국가 기밀 사항이 있다든가 혹은 이게 외부로 알려질 때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국회고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산자위.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얼마든지 공개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공개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를 자꾸 여야의 국정조사 논쟁까지 전개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공방입니다. 그리고 문건이 또 많으니까요. 또 다른 문건을 추가로 산업부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두 장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인사이드의 주인공들이 한 분은 국내, 한 분은 나라 밖입니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신공항에 한술 더 뜬 김종인. 가덕도하고 일본 큐슈를 연결하는 터널. 해저터널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이요. 부산에 가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한일 해저터널 건설까지 꺼냈다. 보궐선거 민심 이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당론으로 추진,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얹은 거야. 그래서 아까 키워드의 표현이 묻고 더블로가 나온 거군요. 여기다 하나 얹히고 이걸 더 가자고. 관련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내도 갈 끼다. 여기 사투리네요. 부산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내도 갈 끼다. 나도 거기 낀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가덕도라고 써져 있는 뭔가 이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주라고 써진 분, 여기 보니까 이낙연 대표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누군가 올라탔습니다. 국힘이라고 돼 있고요. 뭔가 삽을 들었네요. 해저터널입니다. 그리고 묻고 더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파악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한 뒤에 이거 역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김경민 전 의원께 좀 써달라고 미리 좀 질문을 드렸어요. 이 상황이 어떤지 평가해 주시고 이게 부산 민심에 통할까? 뭐 이것도 좀 전망해 주세요. 하여튼 이 부산이 그 사이에 여론조사에서 예. 뭐 엎어진다, 뒤집어진다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산이 이제 끓긴 끓는 것 같고요. 그 여론조사가 확인이 됐고 이 부산이라는 게 가마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마가 지금 끓었다라는. 끓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지금 뭔가 하여튼 쿠킹이 되면서 끓어오른다라는 느낌을 일단 강하게 받고요. 예. 이 해저 터널은 오래된 메뉴죠. 아시다시피 여러 대통령들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여러 대통령들이 이 얘기를 사실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항상 뭔가 이렇게 비전 제시하고 한일 관계 얘기할 때 이런 걸 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미래나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 나오는 거고 사실 일본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하고 전라남도 쪽하고 연결하는 해저 터널도 항상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일이 있을 때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 해저 터널은 단골 메뉴가 아닌가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의 문제와 함께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그 사이에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정치적인 비판과 비난에 직면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되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등장했다는 점에서 정치의 시즌이 왔고 당장 가능하지는 않겠지만요. 또 한 번 정치의 계절임을 실감합니다. 그럼 부산 민심이 요 한일 해저 터널 요 주장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일까요? 관심을 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하도 단골 메뉴로 나왔기 때문에 부산 분들이 글쎄 그래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또 나왔나 뭐 이 정도 반응일까요? 뭐 그 정도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기재 교수께서는 일단 한일 해저 터널 주장을 꺼낸 이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요. 부산 민심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전망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큰 수 하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수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그 선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슈를 주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많이 이제 그 기울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띄우면서 이제 좀 여론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선거라는 거는 결국은 국가의 향방이나 어떤 부산의 전체적인 운명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또 보거든요. 투표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랬을 때 가덕도 신공항이 뭐 김해 신공항과의 어떤 기술적 안전적인 어떤 비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가덕도 신공항에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그 일대에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할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항 하나 가지고 부산 경제가 확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게 아니고 가덕도 신공항도 좋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자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번에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이슈를 던졌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산 경제를 하늘길에 이어서 땅길까지 연결하겠다라는 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제시한 건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실현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한 20여 년, 한 제기된 거로부터 한 40여 년 됐는데 어쨌든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경제성과 안전성은 그런데 어떤 경제 상황의 변화, 그다음에 기술 수준의 발전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보완하는 형태로 좀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경우도 뭐 100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되는 거 한 20조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만 해도 10조가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제성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규모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이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경제성보다도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에 비추어 보면 다소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가의 운명상 이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두고두고 우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안전성 문제 역시도 해저 터널이 이미 뭐 영불 해저 터널부터 시작해서 일본에도 건설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 보완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 과제로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야당에서 나온 거라서 사실은 여당이나 정부가 추진한다면 뭔가 하는가 보다는 야당 주장이라서 이게 정부가 받아줘야 할 수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일본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고수라고 얘기한 게 선거는 이슈를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야당이 제기하는 이슈가 안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한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선거에서 변수를 다른 일으킬 이슈 수 없는 하나를 등장시켜야 다른 이슈를 된다. 건드려서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경론, 논란을 불러를 일으켜야 이 선거에서 이슈를 끌고 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젠다를 제대로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신경민 전 의원님께는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고수가 둔 수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기재 교수께서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을. 그렇다면 고수가 둔 수가 통하려면은 여당이 좀 당황을 해야 돼요. 이 수를 보고선.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너무나 반복된 공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안전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일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한일 간의 그게 전제가 돼야 되긴 관계가 하죠. 이거는. 지금 단계 물론 지금 단계가 뭐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뭐 얼어붙다시피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부산 사람들이나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일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새로운 내용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다뤄지긴 합니다. 보도도 되고 있고요. 많이 좀 알려지겠죠, 지금 그러면 또. 이기재 교수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게 통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미 이제 여당에서도 그걸 물은 겁니다. 이걸 자꾸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거를 경제성의 문제로 그러니까 부산 발전의 비전으로 던졌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친일이냐 뭐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돕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게 이거야말로 캐캐묵은 구시대의 유물이거든요. 수 있다라는 거네 또. 그런 반응에 대한 예측을 미리 또 한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뭐 한일 해저 터널 얘기에 집중해 봤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이 정리가 된 것인가 이 질문 나옵니다. 근데요.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님이 오늘 부산 가서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셨는데 이걸 당론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기분이 들면서 뭐 입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이기재 교수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정리된 겁니까? 아직 아닙니까? 뭡니까? 아직 당론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당의 대표로 자격으로 신공항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론에 근거해서 이제 추진은 해 나가는데 그 당내의 반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별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게 밀양 신공항이냐 가덕도 신공항이냐 즉 TK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하고 이게 맞섰던 건데 그래서 김해 신공항이라는 해법을 찾았다가 지금 다시 가덕도 신공항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부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유권자의 그 민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심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 선거에 또 이겨야 또 그 정치에서 그러면은 부산 분들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진짜가 뭡니까라고. 진짜 생각은 뭐예요? 여기선 여기 얘기하고 부산 가서 대구 가서 또 다른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당 대표 자격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당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환 평론가. 저는 국민의힘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보는데요. 정신 못 차렸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전부 다 TK 정부였습니다. 근데 그 TK 정부의 대통령 2명이 현재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선거에서 사실 TK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안방입니다만 그래서 수도권 선거나 PK 선거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승리를 했습니까? 예. 결국 연전연패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 TK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백석으로 쪼그라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북에 인프라 시설 지어준다고 할 때 전남에서 반대합니까? 그런 목소리 찾아보기 거의 힘듭니다. 전남에 뭐 지어준다고 할 때 전북에서 반대합니까? 그게 적어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전국적인 뉴스까지는 안 됩니다. 지역 안에서 소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유독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의석수도, 지도부도,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전국 이슈도 너무나 TK 집중적으로 이 힘이 쏠려 있는 것 아닌가. 예. 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공항 유치하겠다는 이 말이 이 TK 출신의 원내대표가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나는 입장이 없다, 불쾌감 드러내고 대구시장이 반대해야 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TK 리더십으로 침몰했던 국민의힘, 여전히 TK에 편중되어 있구나.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과연 전국 정당으로 다시금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단순히 PK 의원들이나 부산시장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권을 둔 이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이 다 같이 고민해볼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작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일 해저터널 얘기하고 이어지는데요. DJ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찬성한 한일 해저터널에 친일 이런 딱지를 붙였죠. 어제 여당 쪽에서 친일이라고. 뭐 친일 DNA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친일 DNA 표현이 등장하죠. 뭐 반일 마케팅인가 뭐 이런 뭐 지적도 여기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가덕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일 것입니다. 계속 반대하면 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뭐 표현이요. 여기 보면 국민의힘이 여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친일 DNA를 발동했다. 그러니까 1번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요. 정말 나쁜 선거용 DNA를 제발 사라지게 하자. 그리고 해저터널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이익이 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장희찬 변호사 30초 드리겠습니다. 평가해 주시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9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터널 이야기를 꺼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에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서 한일 터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그 두 분도 친일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부산 신항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류를 부산으로 모아야 되는데 지금 큐슈나 이런 곳에는 부산 신항만한 규모의 항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을 연결했을 때 종착역이 일본이 된다고 해서 일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물류가 오히려 부산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고민을 친일 프레임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또 다른 갈래로 뻗어간 거죠. 뭐 어떤 쟁점이요. 자, 두 번째 인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좀 길게 했어요. 두 번째 인물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입니다. 지금 구금됐다라고 좀 알려주고 있잖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5년 만에 빼앗긴 미얀마의 봄, 여기서 말한 봄, 민주주의를 뜻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표현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권력 분점이 나온 예고된 쿠데타. 뭔가 이럴 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다는 거네요.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미얀마에서 또다시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났었죠. 2016년 민주화 시대 열었지만 군부와 위험한 동거를 했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경우에는 남편이 외국인이라서 대통령에 오를 수가 없다고 됩니다. 미얀마 내부 규정상. 그래서
국가 고문이라는 자리에 앉은 거죠. 근데 실제 권력의 상당 부분 여전히 군부가 갖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위험한 동거. 그리고 로힝야족 탄압, 이거에 앞장섰던 플라잉. 여기 보면 이게 총사령관이거든요. 이 인물이 다시 집권했다. 그런데 과거 수치 여사가 이 소수민족 탄압 묵인했다. 이런 비난받았잖아요. 쿠데타 거부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굉장히 뭔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이꾼 아메이수,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하면 어머니 수치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불린답니다. 로힝야족 탄압으로 두 얼굴을 가졌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아웅산 수치 여사는 누군가? 독립 영웅의 딸로 태어나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15년, 노벨상도 받았죠. 그런데 집권 뒤에는 이 소수민족 학살에 침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신경민 전님. 네. 사실 아웅산 수치가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그렇죠. 구금이 됐고요.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죠. 예, 근데 미얀마 상황이 심상치 않게 가는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수지 여사가 고문으로지만 불완전하지만 하여튼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미얀마의 봄은 계속해서 갈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중에 하나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이 나라는 아웅산 수치 여사 때문에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죠. 주목을 받아서 수치 여사가 이제 이 나라를 좀 안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있었지만 비관론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결국 비관론이 현실적이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5년밖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태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태가 쉽게 수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유엔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해서 그걸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국내 정치에서 안착을 못했고 이 지금 여기 제목으로 나와 있는 로힝야족 탄압에서 수치 여사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부터 상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수치를 겪으면서까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국내 정치와 밀접한 영향이 국내 정치 상황. 그렇죠. 국내 정치 때문에 이 국제적인 이슈, 인권의 이슈에 있어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번에 사태로 웅변으로 다시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얀마 사태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사태의 추이가 동남아시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도 과거에 이런 군부 쿠데타 경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물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좀 유지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거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또 쿠데타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구금 상태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자영업자분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지난해 한 해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눈물 머금고 알바 잘랐죠. 나 홀로 자영업자 9만 명 급증했다. 그러니까 사장님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는 거죠. 굉장히 힘들죠. 준비하고 요리하고 서빙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청이 2020년 자영업자 현황 요 내용을 좀 통계 공개를 했는데요.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알바부터 내보내며 비용 절감에 나섰다. 직원 둔 자영업자 16만 명이 뚝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프가 있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도인데요. 이 위쪽에는 나 홀로 가게를 끌고 가시는 분들의 숫자, 밑에는 종업원이 있는 숫자. 여기 보면 종업원이 있는 숫자 점점 줄어들고 있죠. 혼자 끌고 가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월세조차 못 버는 자영업자 속출하니까 직원을 쓸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금 조달, 대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 자금 조달, 대출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곳이 있는데 영화관 어렵다고 참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런 자구책을 또 마련하고 있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게임을 즐기세요. 코로나 자구책 찾는 영화관들. 영화관 그 상영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준답니다. 2시간에 10만 원. 그리고 그 고객께서 본인이 게임 콘솔 같은 걸 갖고 와서 거기다 꽂고 틀어달라고 하면 대형 화면을 놓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대관을 해주는 거죠. 클래식 공연, 스포츠 중계하고 영화 관련 굿즈를 판매하기도 한다. 게임기를 이렇게 틀어서 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아니라 이제 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장윤희 변호사. 네.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것이 저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나 자영업자들 너무나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뭐 이런 부분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고정 비용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3의 또 활로를 모색하는 여러 이제 기업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영화관에서 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학찬 평론가. 정부에서 뭔가 나오는데 이게 이른바 이 손실보상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또 구체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보면 과연 뭔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OECD에서요.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중에서 또 1인 자영업자, 직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비율이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는 부분은 대출 증가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금융권 대출 잔액이 154조를 돌파했습니다. 그 1년 전보다 17.3% 증가한 겁니다. 지금 이제 1금융권 대출조차도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이 2금융권으로 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이렇게 고금리로 빌린 금액을 갚는다는 보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금융기관 등에서도 가계대출 증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실보전이나 뭐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저금리로 안정된 금융을 제공해 주는 것. 일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전체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대출 상담받으러 은행의 줄이 길게 늘어선 장면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금융, 이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이 이 금융권이나 뭐 대부업체 등에서부터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금융제도가 하루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기사가 참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지금요. 다음 주제는 공매도 기사입니다. 공매도 관련 기사는 매일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공매도가 과연 무엇인지요. 먼저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 개미 군단들, 우리도 똑똑해졌다. 돈 잃고 고통받는 거 월가에 안겨줄 것이다. 우리 그동안 고통 많이 받았다. 월가 때문에. 이번엔 갚아주마.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전쟁입니다, 이 정도면은. 공매도와의 전쟁, 미국 개인 투자자들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모바일 거래에 익숙한 2030 세대, 어릴 적에 금융위기를 겪었답니다. 2008년. 그래서 그때 아픔이 무엇인지 안답니다, 지금. 아래로 가겠습니다. 부모님 파산, 빚더미에 올랐는데 주범인 금융사들은 샴페인 파티를 하더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마리맞대 정보 무장했다. 힘 합치면 헤지펀드보다 더 세다. 우리 자신감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로 갑니다. 기관들이 불공정 공매도로 공격한다. 이젠 못 참는다. 반격의 시간이 왔다. 미국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요. 개인 투자자들과 이런 헤지펀드의 전쟁입니다, 지금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긴 모습이죠, 지금까지는요. 그럼 국내 상황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 표적이 된 셀트리온 주식 15% 급등했다. 어제 주식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에는요, 이 공매도 잔액이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한국판 게임스톱 대나 이 게임스톱 미국 주식인데요.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여기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액 1위 종목 2조가 쌓여 있답니다. 지금 공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대차 잔액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급등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한국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해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우리 뭔가 움직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맞서 사자를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희 변호사. 네. 이 상황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까? 이런 어떤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분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주가를 어떤 집단의 힘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 법적으로 이게 뭐 문제가 된다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과연 건강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표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하향 산업이었죠. 미국에서 게임 소매업체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없는데 공매도 세력이 그런 기업에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비싸게 팔아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때 쌀 때 사서 갚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룡 그런 금융기관들이 헤지펀드 회사들이 이런 게임스탑에 투자를 하자. 개미 군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주식을 사자라고 해서 이 반전을 시켰던 이런 현상이 이제 국내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일회성이라고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건강한 주식 투자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 가치, 그러면 어떤 기업의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성과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더 커지고 시장의 건강성은 좀 저해되는 그런 움직이라는 임이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기관 투자자 외국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크게 이득을 보지 못했다 이런 게 평가했는데 이번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과연 가져갈 것인가 이런 전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사회적 격차에 대한 어떤 다른 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것이. 미국과 우리나라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한 소개만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법관 탄핵 161명 발의. 이 정도면 가결서에 넘었어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죠. 그러면 이제 표결 절차를 거둘 건데 이 정도면은 표결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헌재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정치권에 큰 쟁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